안녕하세요. 낙서인간입니다. 인류 전체가 어느 순간 지구상에서 모두 사라져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건설하고 축적해 놓은 거대한 문명의 유산은 얼마나 유지될까요? 지구상의 동식물들은 더 풍요로워질까요? 아니면 더 빈약해질까요? 인류를 그리워하거나 아쉬워할까요? 이런 상상력에서 출발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해답을 찾아간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이 쓴 인간 없는 세상입니다. 실제로 인류가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런 상상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종이 지구 환경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역할이 어떤 것인지, 우리 삶의 기반은 얼마나 튼튼한지, 또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역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07년에 출간돼 21세기 인류의 계시록이라는 평가를 받은 앨런 와이즈먼의 인간 없는 세상 중에서 미지의 세상으로의 여행이라는 챕터 중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적인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최악의 사태, 즉 인간의 멸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핵참사나 소행성과의 충돌 또는 그 밖에 가공할 힘에 의해 지상의 거의 모든 존재가 다 사라지고 혹여 남게 된 극히 일부의 존재도 완전히 다르게 바뀐다는 것이 아니다. 대단히 우울한 생태학적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가 아주 고통스럽게 많은 생물종을 함께 끌고 서서히 멸종해 간다는 것도 아니다. 우리 모두가 느닷없이 사라져버린 뒤의 세상을 상상해보자는 것이다. 그것도 내일 당장 말이다. 별로 그럴듯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논의를 위해서는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가령 자연 상태의 것이든 나노공학을 이용해 극악무도하게 만들어낸 것이든 호모사피엔스한테만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만 싹 멸망시키고 다른 생물들은 전부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자. 또는 인간을 혐오하는 마귀가 우리를 침팬지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3.9%의 고유한 DNA를 공략하여 초토화하거나 우리의 정자를 불모화해버린다고 하자. 그도 아니면 예수님이나 외계인이 우리를 휴거하여 은하계 어딘가에 있는 지극히 복된 세계로 데려가거나 동물원으로 끌고 간다고 하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집과 도시, 주위의 지대, 그 아래에 포장된 땅, 그 땅 속에 숨겨진 흙 등을 다 그대로 두고 인간만 몽땅 추려내는 것이다. 우리를 다 쓸어버리고 나면 무엇이 남는지 보자. 우리가 다른 생물들에게 가하는 무지막지한 압력의 부담에서 갑자기 해방되면 자연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 뜨거운 엔진이 전부 꺼지고 나면 기후는 얼마나 빨리 이전 상태로 회복할 수 있을까? 가능하긴 할까?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아담 또는 호모 하빌리스 이전 시절의 푸른 빛깔과 향기를 되살리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 우리가 남긴 흔적을 자연이 전부 지워버릴 수나 있을까? 우리의 어처구니 없는 도시와 토목공사의 결과물들을 다 어찌할 것인가? 무수한 플라스틱이며 비닐이며 독성 합성 물질을 본래의 순한 원소로 되돌릴 수 있을까? 자연에서 너무 벗어난 것들은 영영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남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창조한 가장 훌륭한 것들, 예컨대 건축, 미술, 정신의 발현 등은 어떻게 될까? 태양이 팽창하여 지구를 잿더미가 되도록 태워버릴 때까지 남아있을 만한 무궁한 것이 과연 있을까? 지구가 다 타버린 뒤에라도 우주에 우리의 자취가 희미하게 남아 남긴 할까? 계속 퍼져나가는 빛이나 메아리가 남아있을까? 우리가 한때 여기 있었다는 신화등이 별들 사이에 남을까? 인간 없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 감을 좀 잡으려면 현재 이전의 세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시간 여행자가 아니며 화석상의 기록은 단편적인 흔적일 뿐이다. 그 기록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미래가 과거와 아주 똑같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수많은 생물종이 우리한테 워낙 철저히 파괴당했기 때문에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회복 불능의 일을 워낙 많이 저질렀으므로 우리가 사라진 다음의 세상은 우리가 애초부터 없던 세상과 같지 않을 것이다. 반면 별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자연은 과거에 더한 상실을 겪으면서도
빈틈을 메운 적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감각이 우리 이전의 에덴에 대한 살아있는 기억을 들이마실 수 있는 곳들이 지구에 조금은 남아있다. 그런 곳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다시 무성한 자연으로 되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상상을 하는 김에 자연이 우리의 멸종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번성할 수 있는 방법도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결국은 포유류의 일종이며 모든 생명체는 자연이라는 화려한 축제에 초대된 손님이다. 우리가 가버리고 나면 우리가 못다한 역할 때문에 지구가 조금은 더 빈약한 곳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없는 세상이 거대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대신 우리의 부재를 안타까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 날, 자연은 집 청소부터 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던 집들은 금세 지구 표면에서 사라져버린다. 일반 주택 보유자라면 자연의 집 청소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융자를 갚아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집이 이미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리라. 은행보다 훨씬 앞서 자연에게 집을 회수당하지 않으려면 돈이 얼마나 더 드는지 말해준 사람은 없었으리라. 자연 본래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초현대식 택지지구에 산다고 하자. 중장비가 본래의 경관을 다 밀어버리고 다루기 까다로운 원래 식물군 대신 고분고분한 잔디와 하나같이 똑같은 묘목을 심고 모기퇴치라는 미명하에 습지를 다 메워버린 곳에 산다고 해도 자연이 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실내에 온도 조절 장치를 갖추고 바깥 날씨를 차단하기 위해 아무리 철저히 밀봉한다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홀씨가 스며들어 갑자기 곰팡이가 확 번지기 마련이다. 곰팡이는 페인트 칠을 한 벽 뒤에 숨어 석고 보드를 갉아먹거나 못 또는 마룻바닥 아래를 삭힌다. 게다가 흰개미나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심지어 작은 포유류에게 서서히 점거당하기도 쉽다. 무엇보다 골치가 아픈 것은 대부분의 다른 경우에는 생명의 본질이라 할 존재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물이다. 빗물은 언제나 안으로 타고 들어오려는 속성을 갖는다. 인간이 사라진 뒤 기계를 믿고 더욱 오만해진 인간의 우월성에 대한 자연의 복수는 물을 타고 온다. 그것은 선진국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목조 건축에서부터 시작된다. 빗물은 먼저 아스팔트나 슬레이트로 만든 지붕 외피를 타고 든다. 이런 외피가 20-30년은 간다고 선전하지만 이 보증 기간이 처음으로 물이 새는 굴뚝 언저리를 고려한 것은 아니다. 지붕 이음새나 모서리 부분에 방수용 철판을 대준다고 하지만 하염없이 내리는 빗물은 어느새 외피 아래로 스며들기 시작한다. 물은 나무 조각을 송진으로 섞어 압축한 두께 7에서 10cm의 우드칩이나 합판으로 만든 지붕 널빤지를 타고 흐른다. 새로운 것이 반드시 더 나은 것은 아니다. 미국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한 독일 과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은 지구 궤도를 최초로 비행한 존 글렌 대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한다. 인류의 온갖 노력이 다 결집된 순간 우리가 만들어준 로켓에 앉은 글렌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맙소사 이런 싸구려 더미 위에 앉게 되다니. 새 주택에 살고 있다면 싸구려 더미 위에 앉아있는 셈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쁠 게 없는 일이다. 건물을 싸고 가볍게 지을수록 자원을 적게 쓰는 셈이기 때문이다. 반면 중세의 유럽이나 일본, 초기 아메리카의 벽을 아직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목재 기둥이나 들보의 원목은 이제 하도 귀해서 우리는 그때보다 작은 판자나 조각을 이어붙여 흉내를 내는 수밖에 없다. 저렴한 우드칩 지붕에 들어간 송진, 포름알데히드와 페놀 화합물로 만든 방수제는 노출된 지붕널 끄트머리에도 발랐지만 습기가 못 주변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소용없다. 못은 금세 녹슬어 물고 있는 힘을 상실한다. 이로써 집 내부에 바로 물이 새는 것은 아니어도 구조상의 문제를 일으킨다. 지붕널은 지붕 외피 아래에서 지붕틀을 서로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지붕틀은 금속판으로 서로 연결된 버팀대들로서 지붕이 바깥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해준다. 그러니 지붕널이 떨어져 나간다면 구조상의 견고함도 함께 사라져버린다. 지붕틀에 가해지는 중력이 커지면 썩기 시작한 금속판을 고정해주던 핀이
푸릇한 곰팡이를 소복하게 뒤집어 쓴 젖은 나무에서 풀려 빠져나온다. 곰팡이 밑에는 실 같은 균사가 목질을 곰팡이의 먹이로 분해시켜주는 효소를 분비하고 있다. 실내 바닥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추운 지방일 경우 난방이 없으면 배관이 터져버린다. 새가 와서 부딪히거나 벽이 기울면서 가하는 압력 때문에 깨진 유리창 속으로 빗물이 들이친다. 유리가 깨지지 않더라도 비나 눈은 창턱 아래로 어떻게든 기어코 스며든다. 지붕에서는 나무가 계속 썩으면서 지붕틀이 서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결국 벽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만다. 지붕에 가로 세로 45cm 구멍이 뚫린 헛간은 10년 안에 허물어졌다. 우리 집은 아마도 50년, 길어야 100년이면 주저앉을 것이다. 이렇게 난리가 나는 동안 다람쥐, 너구리, 도마뱀은 안쪽에서 벽에다 보금자리로 쓸 구멍을 냈다. 딱따구리는 반대쪽 방향에서 벽을 뚫었다. 애초부터 알루미늄이나 비닐 또는 복합재로 만들어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는 벽 널빤지 때문에 침입할 수 없었다면 벽널이 다 바닥에서 떨어질 때까지 한 세기만 기다리면 된다. 그때쯤이면 공장에서 입힌 벽널의 색깔은 거의 다 사라진다. 판자에 난 못구멍을 따라 빗물이 침투하면 세균은 그곳에 있는 식물질을 골라두었다가 광물질을 남긴다. 떨어진 벽널 가운데 색이 일찌감치 바랜 비닐 벽널은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가소제가 빠짐에 따라 갈라지고 깨지기 시작한다. 알루미늄은 좀 낫지만 표면에 맺히는 빗물의 염분이 조그맣고 하얀 자국을 내며 먹어 들어간다. 아연 도금이 된 냉난방용 쇠도관은 수십 년간 여러 원소들에게 노출되어도 버티지만 물과 공기의 협공을 당하면 산화아연으로 변해버린다. 이렇게 아연 도금이 벗겨져 무방비 상태가 된 얇은 철판은 몇 년이면 분해된다. 그보다 오래전에 석고보드에 물에 녹는 석고 성분은 물에 씻겨 땅으로 되돌아갔다. 그 다음은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굴뚝이다. 한 세기가 지난 뒤에도 굴뚝은 여전히 서 있지만 기온의 변동에 노출된 시멘트가 조금씩 부스러져 가루가 되면서 벽돌이 떨어지고 깨지기 시작한다. 수영장이 있는 집이라면 이때쯤 거대한 화분이 될 것이다. 택지 개발자가 들여온 장식용 묘목들의 후손이나 택지지구 가장자리로 쫓겨나 땅을 되찾을 틈을 노리고 있던 낙엽들로 뒤덮인 화분이다. 지하실이 있다면 흙과 식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쇠로 된 가스관은 가시덩굴에 칭칭 감긴 상태에서 또 한 세기가 가기 전에 다 녹슬어 버릴 것이다. 하얗던 PVC 배관은 볕에 노출된 부분이 누래지고 얇아지며 염화물은 스스로 폴리비닐 성분을 분해하며 염산으로 변해가고 있을 것이다. 다만 불에 구운 세라믹의 화학적 성질이 화석과 별로 다르지 않은 욕실 타일은 낙엽 더미 속에 묻혀있긴 해도 상대적으로 덜 변한다. 500년이 지나서도 남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살았느냐에 달려있다. 온대 지역의 교외 주택지구는 완연한 숲이 되어 있다. 사라진 언덕을 제외하면 개발업자들 또는 그들에게 토지를 수용당한 농민들이 처음 보았던 곳과 닮아 있다. 숲의 키 큰 나무들 아래 빠르게 번져가는 작은 식물들 속에는 식기세척기 속의 알루미늄 부품이나 스테인리스 조리기구가 놓여 있다. 조리기구들의 플라스틱 손잡이는 갈라져 있을 뿐 아직도 단단하다. 몇 세기가 흐른 뒤에 알루미늄이 어느 정도 속도로 구멍이 나고 부식되는지를 결국 알게 될 것이다. 비록 그것을 판단할 만한 야금학자는 더 이상 없겠지만 말이다. 비교적 새로운 물질인 알루미늄은 원광석을 전기화학적으로 재련해야만 하기 때문에 인류에게 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스테인리스에 탄성을 부여해주는 크롬 합금은 아마 몇천 년은 갈 것이다. 냄비나 프라이팬이나 탄소 담금질을 한 식기류가 공기 중에 산소와 닿지 않는 곳에 묻혀 있을 때는 특히 더 그렇다. 그로부터 10만 년이 더 지나면 어떤 존재든 이런 도구들을 발굴하는 동물의 지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비약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면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종교심에 불을 댕기는 경외로운 신비감을 갖게 될 것이다. 사막일 경우 현대 생활의 플라스틱 성분들은 더 빨리 조각나고 껍질이 벗겨질 것이다. 매일같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자외선 아래에서는 고분자 사슬이 더 잘 쪼개지기 때문이다. 습기가 적어 목재는 더 오래가는 반면
소금기 있는 사막흙에 닿은 금속은 더 빨리 부식할 것이다. 묵직한 무쇠는 로마 유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충분히 미래의 고고학 유물로 발견될 것이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선인장 사이로 비죽비죽 솟아있는 소화전 인류가 거기에 살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줄 몇 안 되는 증거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벽돌에 회반죽을 발라 쌓은 벽은 다 사가버렸겠지만 거기 붙어있던 연철로 만든 발코니는 그나마 알아볼만 할 것이다. 잘 삭지 않는 규산질 때문에 그물천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모습이긴 하겠지만 말이다. 한때 우리는 가장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졌던 물질로만 구조물을 지었다. 화강암이 그런 경우다. 그 때문에 지금도 탐복할 만한 구조물들이 많이 눈에 띄지만 되도록 옛날 흉내를 내지 않으려 한다. 이제 우리에게는 화강암을 채석해서 자르고 운반한 다음 맞추는 수고를 할 만한 인내심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또 1882년에 시공하여 아직도 완성이 안 된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을 기획한 안토니오 가우디 이후로는 그 누구도 250년 뒤 자기 고손자의 손자 때에나 완성될 건축에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게다가 몇천 명이나 되는 노예가 없을 뿐더러 자재비도 싸지 않다. 특히 로마인들이 발명한 또 하나의 재료, 즉 콘크리트에 비하면 더욱 그렇다. 오늘날 흙과 모래 그리고 석회 반죽을 섞어 만든 이 인조돌은 갈수록 호모사피엔스 우르바누스한테 가장 편리한 선택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인류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시멘트 도시는 어떻게 될까?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기후와 관련해 언급할 점이 있다. 우리는 내일 당장 없어져 버린다 해도 우리가 이미 일으킨 변화의 힘들 가운데 일부는 관성을 발휘하여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다 여러 세기에 걸친 중력과 화학과 엔트로피의 작용에 의해 균형을 찾아갈 것이다. 물론 이때의 균형이란 우리 이전에 존재하던 균형을 부분적으로만 닮은 것이다. 우리 이전의 균형은 지구 표면 아래에 갇혀있던 엄청난 양의 탄소 때문에 가능했지만 우리는 그런 탄소의 상당량을 공기 중으로 배출시켜버렸다.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함으로써 주택의 목젖뼈대가 짠 물에 절어 스페인 범선의 제목처럼 보존될 수도 있다. 사막의 경우 더 건조해질 수도 있으나 인간이 살았던 부분은 한때 인간을 몰려들게 만들었던 것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 그것은 바로 흐르는 물이다. 카이로에서부터 피닉스에 이르기까지 사막 도시는 강이 있어 메마른 땅이 살만한 곳이 된 지역에서 발흥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자 인간은 굵직한 물줄기를 통제하더니 본래의 흐름을 도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리저리 돌려버렸다. 그러나 인간이 사라지고 나면 그렇게 틀어진 물줄기가 금세 바로잡힐 것이다. 사막은 더 건조해지고 뜨거워지더라도 산악지대는 더 습해지고 폭풍이 늘어날 것이다. 때문에 하류까지 급류가 쏟아지고 댐이 넘치고 이전에 충적 평야가 범람하고 매년 쌓인 토사가 그곳의 구조물들을 묻어나갈 것이다. 그 가운데는 소화전, 트럭 타이어, 깨진 판유리, 콘도, 사무용 건물들이 드문드문 남긴 하겠지만 탄소 과다 배출의 시대와는 판이하게 달라 보일 것이다. 그것들의 존재를 미루나무나 버드나무나 야자나무의 뿌리가 이따금 말해줄지는 몰라도 묻힌 사실을 기념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리라. 오래된 산이 다 문드러지고 새로운 산이 솟을 만큼 긴 세월이 흐른 뒤에야 퇴적물을 파헤쳐 협곡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물줄기가 한때 이곳에서 잠시 벌어졌던 일을 드러내리라. 지금의 도시처럼 어마어마하고 확고한 존재를 자연이 언젠가는 모조리 삼켜버릴 수 있다는 상상은 쉽지 않다. 뉴욕시의 엄청난 위용은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상상을 부질없어 보이게 한다. 2001년에 9.11 사건이 보여준 것은 폭발력 있는 무기류를 보유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지, 부식이나 부패 같은 자연 그대로의 과정이 가진 위력은 아니었다. 세계무역센터의 어처구니 없는 순간적 붕괴는 우리에게 공격자들에 대해서만 생각하도록 했지 도시 기반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치명적인 취약성에 대해 돌아보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 또 그전까지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참사는 단지 몇몇 빌딩에만 닥친 일일 뿐이었다. 그러나 도시 문명이 이룩해 놓은 것을 자연히 제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을 수 있다.
자연이 맨해튼의 해체 작업을 시작할 때 딱딱한 표피를 깨는 열쇠는 바로 빗물이다. 이 작업은 도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하복부를 공략함으로써 대단히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뉴욕시 교통국의 유수 책임자인 폴 슈버와 유수 비상대응팀 정비 책임자인 피터 브리파는 자연의 그런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뉴욕시 지하철 터널이 수압에 짓이겨지는 일이 없도록 매일같이 5천만 리터의 물을 퍼내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물은 땅속을 흐르는 물입니다. 슈버가 언급한다. 비라도 오면 그 양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브리파가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딱히 계산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닐지라도 이제는 도시가 처음 건설되었을 때보다 비가 더 많이 오고 있다. 한때 맨해튼은 물을 술술 잘 빨아들이는 면적 70제곱킬로미터의 땅이었다. 이 땅에 얽혀서 사는 나무 뿌리와 풀 뿌리는 연평균 120cm의 빗물을 흡수하여 필요한 만큼 실컷 마시고 나머지는 수분으로 발산하여 공기 중에 내놓았다. 뿌리가 빨아들이지 못한 물은 지하 수면으로 흘러들어 곳에 따라 호수나 습지를 이루기도 했고 여기서 나온 물은 40개의 물줄기를 따라 바다로 흘러갔다. 그러던 물줄기가 지금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아래에 갇혀버린 것이다. 이제는 빗물을 흡수할 흙과 수분을 발산할 식물이 지나치게 부족한 데다 빌딩들이 햇빛에 의한 증발작용을 막기 때문에 빗물은 그냥 웅덩이를 이루거나 중력을 따라 하수도로 흘러들어갈 뿐이다. 아니면 지하철 환풍구를 타고 들어가 이미 아래에 있던 물과 합쳐진다. 예를 들어 131번가와 레녹스 대로가 만나는 지점에는 점점 불어나는 지하수가 지하철 ABCD 호선의 바닥층을 침식하고 있다. 뉴욕시 지하는 언제나 지하수가 넘치기 직전이기 때문에 특수작업복 차림의 슈버나 브리파 같은 사람들이 늘 땅밑을 확인하러 다녀야만 한다. 비가 많이 오면 여기저기서 떠내려온 쓰레기 때문에 하수도가 막혀버리는데 전 세계의 도시를 떠도는 비닐봉지야말로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다. 어디론가 흘러가야 하는 물은 가장 가까운 지하철 계단을 타고 들어간다. 북동풍이라도 몰아치면 불어난 대서양 바닷물이 뉴욕의 지하수면으로 확 밀려오는 바람에 맨해튼 남부의 워터스트리트나 브롱크스의 양키 스테디움 같은 곳에서는 터널이 꽉 차버려 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폐쇄된다. 온난화로 해수면이 지금 추세보다 더 빨리 올라간다면 언젠가는 그렇게 차오른 물이 아예 줄어들지 않는 수가 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슈버와 브리파는 알지 못한다. 게다가 1930년에 설치한 수도관들은 곧잘 터지고 뉴욕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해주는 유일한 수단은 지하철 직원들과 753개의 펌프가 항상 불침번을 서는 것이다. 이 펌프는 어떤가? 1903년 당시 토목공사의 불가사의라 할 만했던 뉴욕 지하철은 급성장하는 시가지 밑에 건설되었다. 지하에는 이미 하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하철은 그 아래로 다녀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위로 펌프질해야 합니다. 하고 슈버가 설명해 준다. 뉴욕만 그런 것이 아니다. 런던, 모스크바, 워싱턴 같은 도시는 방공호로서의 역할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하철을 더 깊이 건설했다. 때문에 재난의 잠재성은 더욱 커진다. 브루클린의 반시클랜 대로역에서 하얀 안전모를 쓴 슈버는 초당 2,500리터의 천연 지하수가 바닥에서부터 솟구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그는 폭포를 이룬 물 너머로 잠겨있는 무쇠 펌프 4개를 가리킨다. 이 펌프들은 교대로 돌아가며 중력을 거슬러 물을 퍼 올린다고 한다. 만약 전기로 돌아가는 이들 펌프의 전력이 중단된다면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세계 무역센터 사건 얼마 후 엄청나게 큰 이동식 발전기가 달린 비상 펌프 기차가 뉴욕 매치의 홈구장인 C스타디움의 27배에 해당하는 물을 퍼냈다. 이때 허드슨 강물이 뉴욕 지하철과 뉴저지를 이어주는 패스 기차 터널로 넘쳐 흐를 뻔했는데 실제로 그랬다면 이 펌프 기차는 물론 도시의 상당 부분이 버텨내지 못했을 것이다. 슈버나 브리파는 비가 5cm 이상만 와도 물에 잠기는 역들을 쫓아다니는데 최근 들어 그런 일이 더 잦아졌다. 그러나 버려진 도시에는 그들처럼 호스를 연결해 계단 밖 길거리로 물을 뽑아내거나 고무보트를 타고 터널 속을 다닐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으면 전기도 물론 없다. 펌프질이 중단돼도 그냥 둔다면 어떻게 될까?
펌프 시설이 마비되면 30분 안에 지하철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찹니다. 하고 슈버는 말한다. 브리파는 보안경을 젖히고 눈을 비비며 말한다. 한 곳에서 물이 넘치면 다른 곳으로 쏟아지지요. 36시간이면 전부 물바다가 되어버립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지하철 펌프만 가동을 멈추면 며칠 안에 물바다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 정도가 되면 포장된 도로 밑에 갇힌 흙이 씻겨나가고 그로부터 머지않아 도로가 갈라지고 터지기 시작한다. 아무도 하수구를 치워주지 않아 막혀버리면 지면에 새로운 물길들이 생겨난다. 물에 잠긴 지하철 천장이 무너지면서 갑자기 물줄기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스트사이드의 4, 5, 6호선 위에 도로를 떠받치고 있던 쇠기둥이 20년 동안 물에 잠기면 부식하여 꺾여버린다. 이렇게 무너져 내린 렉싱턴 대로는 이내 강이 되어버린다. 그보다 한참 전에 도시 전역의 도로 포장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을 것이다. 뉴욕 쿠퍼 유니언의 토목공학부 학과장인 자밀 아마드 박사에 따르면 인간이 맨해튼에서 사라지면 첫 3월부터 모든 것이 결단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3월이면 기온이 약 40번에 걸쳐서 섭씨 0도 안팎으로 크게 요동친다. 땅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다 보면 아스팔트와 시멘트가 갈라지기 시작한다. 눈이 녹으면 이렇게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고 물은 얼면 팽창하기 때문에 틈은 더욱 벌어진다. 이는 도시경관 밑으로 묻혀버린 데 대한 물의 복수라고 할 만하다. 자연의 다른 모든 화합물은 얼면 수축하는 데 반해 물 분자는 멋진 육각형 결정체로 변하며 액체 상태로 흐를 때보다 9%나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 예쁘게 생긴 육면의 결정체는 워낙 섬세하기 때문에 도저히 인도의 석판을 쪼개고 틈을 벌릴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결정체가 얼면 제곱센티미터당 500kg 이상의 압력을 견디도록 만들어진 탄소강 물파이프가 터져버린다는 상상을 하기는 더욱 어렵다. 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도로 포장에 틈이 벌어짐에 따라 겨자, 토끼풀, 갈퀴덩굴 같은 풀이 센트럴파크에서 날아와 틈을 더욱 벌리고 새로운 틈을 만들어낸다. 지금은 이런 상태가 되기 전에 도시유지 담당자들이 등장해 풀을 죽이고 틈을 메워버린다. 하지만 인간 이후의 세상에서는 뉴욕의 길바닥에 난 틈을 메워줄 사람이 없다. 풀들이 퍼지기 시작한 뒤로는 이 도시에서 가장 번식력이 좋은 외래종인 가죽나무가 세력을 뻗친다. 이미 인구 800만이나 살고 있는 도시에서도 무자비한 침략자인 가죽나무는 어울리지 않게도 천국나무라는 순결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지하철 터널의 조그만 틈새에도 뿌리를 내릴 수 있어 인도의 격자 사이로 잎가지를 뻗치고 눈에 띄지 않게 잘 자란다. 이런 어린 나무들을 누가 뽑아내지 않으면 5년이 못돼 강력한 뿌리가 인도를 밀어올리고 안 그래도 치우는 손길이 없어 온갖 비닐봉지와 떡이 된 신문지 때문에 압박을 받는 하수구에 손상을 가할 것이다. 이러한 초기의 개척자 식물들은 도로 포장이 깨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인도와 차도 사이의 도랑에 낙엽이 쌓이는 것을 시작으로 뉴욕의 척박한 겉껍질에는 흙이 덮이고 거기에서 나무씨가 싹을 틔울 것이다. 이는 그보다 유기물이 훨씬 적은 경우 이를테면 바람에 날려온 흙먼지와 도시의 그을음만으로도 가능한 일로 실제로 맨해튼 웨스트사이드에 있는 뉴욕 센트럴 철도회사에 버려진 고가철도에서 벌어진 현상이다. 1980년에 기차 운행이 중단된 뒤로 이곳에서는 어김없이 가죽나무들이 자라났고 그 뒤로 어니언 그래스나 램즈이어 같은 풀이 수북히 덮이면서 골든 라드 같은 풀이 군데군데서 솟아올랐다. 창고들의 2층과 붙어있는 고가선로에 크로커스나 붓꽃, 앵초, 쑥부쟁이 등이 뒤덮인 곳도 있다. 첼시의 예술지구에서 이 광경을 내다보던 뉴욕 시민들 가운데 보살핌 없이 꽃을 가득 피우는 이 초록의 띠에 크게 감명을 받은 사람이 많았는데 그들은 예언적인 기지를 발휘하여 도시의 죽은 일부분에 대한 권리를 서둘러 주장했고 이곳은 하이라인이란 이름의 공원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인공 난방이 사라지고 몇 년 안에 도시 전역의 배관들이 터지고 이렇게 배관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실내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모든 것이 심각하게 악화되기 시작한다. 내부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 건물은 신음한다. 벽과 지붕선 사이의 연결부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그런 곳마다 비가 스며들고
볼트가 녹슬고 외장이 일어나면서 단열재가 노출된다. 도시가 아직 불타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뉴욕의 건축은 샌프란시스코에 줄지어 서 있는 빅토리아식 판자 건축물처럼 타기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할 소방관이 하나도 없을 경우 떨어진 지 10년은 된 센트럴파크의 마른 나뭇가지나 낙엽에 벼락이라도 한번 내리치면 불길은 순식간에 길거리까지 번져간다. 20년이면 필회치미사가 꺾이고 지붕에서 붙은 불은 불쏘시개인 종이가 꽉 찬 건물들을 이리저리 활보하며 태워버린다. 창을 깨트리며 번지는 불길에 가스관이 터져버리고 건물 안에 비와 눈이 들이친다. 눈비가 고이고 쌓인 콘크리트 바닥은 얼고 녹기를 반복하다가 이내 휘기 시작한다. 불에 탄 단열재와 그을린 나무는 맨해튼에 늘어가는 표토의 양분을 보태준다. 공기 오염이 없으면 번성하는 이끼가 가득한 벽을 담쟁이 덩굴과 덩굴 온나무가 타고 오른다. 갈수록 뼈대만 남아가는 고층 건축물에는 붉은 꼬리매와 송골매가 둥지를 튼다. 브루클린 식물원의 부원장 스티븐 클레멘츠는 2세기 안에 나무들이 개척자 역할을 한 풀들을 대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랑에 엄청나게 쌓인 낙엽은 공원에서 이동해온 토종 참나무와 단풍나무가 자라기 좋은 비옥한 토양이 되어준다. 새로 자라는 아카시아와 보리수나무는 해바라기나 블루스템이나 뱀풀 등이 사과나무와 함께 자리를 늘려갈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질소를 고정하여 토양을 더욱 기름지게 해준다. 아마드는 건물이 도미노 쓰러지듯 서로 부딪히며 무너짐에 따라 또 부서진 콘크리트의 석회질이 흙의 수소이온 지수를 높임에 따라 갈매나무와 자작나무처럼 산성이 덜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 수종들이 많아지면서 생물 다양성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야기할 때 제스처가 크고 활기 있는 백발의 아마드는 그런 과정이 생각보다 빨리 시작될 것으로 믿는다. 무굴 제국 유적지로 유명한 파키스탄의 라호르 출신인 그는 테러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설계 또는 개조하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구조물의 취약성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맨해튼의 단단한 안반에 토대를 둔 뉴욕의 대부분 초고층 건물의 철골 기초가 물에 잠기는 경우를 고려한 것들이 아닙니다. 라고 그는 말한다. 막힌 하수구, 물바다가 된 터널, 다시 강이 된 길거리 때문에 기반이 훼손되면서 거대한 윗부분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는 북미 대서양 연안을 강타하는 허리케인이 더 강해지고 잦아질 전망이고 강풍이 불면 불안정한 고층 건물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일부는 무너지면서 가까이 있는 건물들을 함께 쓰러뜨릴 것이다. 거대한 나무가 쓰러진 숲처럼 빈자리에는 새로운 것들이 당장 자리를 차지해가고 아스팔트 정글은 차츰 진짜 정글에게 자리를 내줄 것이다. 새 천년인 2000년 어느 날 과거를 되살릴지도 모를 미래의 전조가 코요테의 모습을 하고 센트럴파크까지 어렵게 찾아왔다. 뒤이어 2마리가 더 시내로 들어왔고 야생 칠면조까지 날아왔다. 뉴욕시가 야생으로 돌아가는 일은 사람들이 떠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제일 먼저 도착한 코요테 수색대는 조지 워싱턴 대교를 건너왔다. 뉴욕과 뉴저지의 항만관리공단의 의뢰를 받은 이 수색대의 대장은 제리 델 투포였다. 나중에 그는 스태튼 아일랜드를 본토와 롱아일랜드로 이어주는 다리들을 맡았다. 40대 초반의 구조공학 엔지니어인 그는 인간이 만들어낸 구조물 가운데 다리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을 가르는 간격을 근사하게 이어주기 때문이다. 델투포 자신이 먼 바다를 건너온 사람으로 황갈색 피부는 그가 시실리 출신임을 말해준다. 목소리는 완전히 뉴저지 도시지역 토박이 같다. 일거리가 된 철골 구조와 도로 포장에 익숙해지도록 교육받은 그도 조지 워싱턴 대교 꼭대기에서 부화하는 송골매 새끼들을 보면 경탄을 금치 못한다. 지상의 표토가 아니라 강과 바다 위로 높이 솟아있는 철 구조물의 틈새에서 풀이나 가죽나무가 씩씩하게 자라는 모습을 봐도 그렇다. 그가 담당하고 있는 다리들은 언제나 자연의 게릴라 공격을 받고 있다. 자연의 무기와 군대는 철갑을 두른 다리에 비하면 가소로워 보일 정도다. 그러나 끊임없이 다리 위에 떨어져 공중에 싹을 틔우고 페인트까지 녹여버리는 새똥을 그대로 방치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
델투포는 결국 상대보다 오래 살아남을 힘을 지닌 원시적이지만 굴할 줄 모르는 적과 싸우는 입장이지만 자연이 결국 이기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물론 그가 일하는 동안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과 동료들이 물려받은 유산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들이 지키는 다리들은 매일같이 30만 대 이상의 차들이 통행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한 세대의 엔지니어들이 만들었다. 그런데 80년이 지난 지금도 끄떡없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보물들을 우리가 물려받은 때보다 나은 상태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한다. 눈보라치는 2월의 어느 오후, 그는 무전기로 동료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베이온 대교 쪽으로 향한다. 스탠튼 아일랜드 쪽의 다리 밑면에는 다리 하중의 절반을 떠받치는 철골이 빽빽이 얽혀 있다. 1cm 남짓 두께의 철판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사등으로 맞물려 있는 미로처럼 얽힌 쇠기둥과 지지대를 올려다보고 있노라면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의 치솟은 돔 밑에 선 순례자들을 주눅들게 하는 경외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조물은 이 자리에 영원하리라는 느낌에 압도당한다. 하지만 델투포는 돌봐줄 인간이 없으면 이런 대교들이 어떻게 무너질지 잘 안다.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 텐데 그것은 우리가 사라질 때 가장 임박한 위협도 함께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쉴 새 없이 충격을 가하는 차량 통행이 아니라고 한다. 다리가 과할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차량 통행은 코끼리 등 위의 개미나 마찬가지죠. 컴퓨터로 재료의 내구성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었던 1930년대 엔지니어들이 어찌나 조심스러웠던지 구조물의 중복과 과잉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조상들의 설비 과잉덕을 보고 있죠. 조지 워싱턴 대교만 하더라도 두께 7cm가 넘는 지지 케이블에 들어간 철사가 지구를 4번 감을 수 있는 양입니다. 다른 것이 다 무너질 때까지 남아있을 다리죠. 가장 위협적인 적은 겨울마다 도로에 뿌려지는 소금이다. 이 개걸스러운 물질은 얼음을 해치우고 난 뒤 쇠까지 먹어치운다. 자동차에서 떨어지는 오일, 부동액, 눈 녹은 물에 쓸려 수채화 틈새로 흘러들어가는 소금은 사람이 수시로 세척해야 한다. 사람이 없어지면 소금을 쓸 일도 없어진다. 대신에 아무도 페인트 칠을 안 하면 이래저래 다리에 녹이 슬 것이다. 먼저 산화작용에 따라 철판 두께의 2배나 되는 녹 코팅이 형성되면서 화학적 분해는 더뎌질 것이다. 쇠가 완전히 녹슬어 무너져 내리기까지는 몇 세기가 걸리곤 하지만 뉴욕의 다리들은 그만큼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금속 역시 얼고 녹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쇠는 콘크리트처럼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워지면 팽창하고 추워지면 수축한다. 그래서 쇠로 만든 다리는 여름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이음매가 필요하다. 겨울이 되어 다리가 수축하면 이음매 속의 공간이 더 벌어지면서 이물질이 들어가고 다시 날이 더워져 다리가 팽창하면 이음매 속의 공간이 줄어든다. 아무도 페인트 칠을 해주지 않으면 이음매는 이물질뿐 아니라 녹까지 가득 차게 되는데 녹은 계속 늘어나 원래 금속이 있던 부분보다 많은 공간을 차지해버린다. 여름이 될 때마다 다리가 점점 커질 겁니다. 이음매는 속이 막혀버리면 다리의 가장 약한 연결 부위, 예컨대 성질이 다른 재료가 이어진 부분으로 팽창하게 됩니다. 그는 철제 빔 4개가 콘크리트 기초와 만나는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가 그런 데죠. 빔을 부두에 고정시키는 콘크리트가 깨질 수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볼트가 풀려버릴 수도 있죠. 그러다 결국 빔이 쑥 빠져버리면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모든 연결 부위가 취약하다. 볼트로 연결된 두 철판 사이에 녹이 슬면 워낙 큰 힘을 발휘하여 철판이 휘든지 못이 빠져버리든지 둘 중 하나라고 델투포는 말한다. 베이온 대교 같은 아치교들은 제일 과하게 설계되었다. 이들 다리는 지진이 해안 평야 아래에 약한 단층대를 파괴할 경우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1000년은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하지만 자동차가 다니는 현수교나 트러스교는 200~300년 못 가 무너질 것이라고 한다. 그때까지는 센트럴파크까지 올 정도로 대담했던 선구자들의 발길을 따라 더 많은 코요테가 다리를 건너온다. 사슴, 곰, 심지어 늑대도 캐나다에서 뉴잉글랜드까지 들어온 다음 차례로 도착한다.
대부분의 다리가 사라질 무렵에는 맨해튼에서 덜 오래된 건물들도 이미 파괴된 뒤다. 틈이 벌어진 곳마다 스며든 물이 철제 보강 기둥을 타고 흘러들면 기둥은 녹슬고 팽창하여 마침내 붙들어주던 콘크리트를 깨뜨려 버린다. 그랜드 센트럴역처럼 오래된 석조 건물은 특히 대리석에 곰보 자국을 내는 산성비가 없어지면서 어느 현대식 빌딩들보다 오래갈 것이다. 맨해튼에 다시 태어난 개천들에는 갈매기가 떨어뜨린 청어와 홍합이 가득하고 여기서 번식하는 개구리들의 사랑 노래는 고층 건물 잔해에 울려 퍼진다. 허드슨 강에도 다른 청어류가 되돌아온다. 비록 타임스퀘어 북쪽 56km 지점에 있는 인디언 포인트 핵발전소에서 졸졸 새어나오는 방사능에 적응하느라 몇 세대가 걸리긴 하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군들은 대부분 사라진다. 무적의 강자로 보이던 바퀴벌레는 열대 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일찌감치 동사한다. 쓰레기가 없어지면 쥐들은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 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의 점심거리가 된다. 해수면 상승과 조수, 그리고 소금에 의한 부식 때문에 뉴욕 5개 관구의 반듯하던 인공해안선은 작은 강어귀와 해변으로 바뀌어간다. 센트럴파크의 연못들과 저수지는 바닥 흙을 퍼내지 않아 습지로 다시 태어난다. 센트럴파크의 풀밭은 뜯어먹는 동물이 없는 한 근사한 마차와 공원 경찰이 이용하던 말들이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버린다. 대신 그 자리에 숲이 들어서며 과거 도로였던 장소와 쓰러진 건물의 기초 자리도 숲으로 변한다. 코요테, 늑대, 붉은 여우, 살쾡이가 늘어나면서 다람쥐 수는 납중독에도 살아남은 참나무와 다시 균형을 이루게 된다. 500년쯤 지나면 따뜻한 곳에서도 참나무, 너도밤나무, 습기를 좋아하는 물풀의 나무 같은 종이 우세해진다. 애견의 후손들은 야생 포식자들에게 일찌감치 다 잡아먹히지만 야생에 적응한 일부 약삭빠른 집고양이는 찌르레기를 잡아먹으며 살아남는다. 다리들이 전부 무너지고 터널들의 바닷물이 차면서 맨해튼은 다시 진정한 섬이 된다. 그러면 많고 손바닥 사슴과 곰들이 예전에 레나페족이 따먹던 딸기류를 먹으려고 넓어진 할렘강으로 헤엄쳐 온다. 말 그대로 영영 붕괴해버린 맨해튼의 금융기관들이 남긴 잔해 가운데 은행 금고가 종종 눈에 띈다. 그 안에 쓸데없어진 돈은 곰팡이가 쓸긴 했어도 아직 안전하다. 그러나 박물관 저장고는 외부의 충격보다는 기후변화에 견디도록 만들어졌으므로 그 속에 보관된 소장품은 금고 속의 돈만큼 안전하지 않다. 전기가 없으면 방어력도 사라진다. 결국 박물관 지붕에 물이 새는데 대개는 지붕 채광창에서 시작되고 지하실에 물이 그득해진다. 마구 오락가락하는 습도와 온도에 노출된 저장고의 소장품들은 곰팡이와 세균, 그리고 식성 좋기로 유명한 애수시렁이 애벌레의 먹이가 된다. 이런 현상이 다른 층에도 번지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그림들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색이 바래면서 분해된다. 도자기류는 화학적 성질이 화석과 비슷하기 때문에 잘 버틴다. 무너진 뭔가에 덮여버리지 않는 한 도자기류는 다음 시대의 발굴을 기다리며 서서히 묻혀갈 것이다. 청동상의 경우 겉이 부식하면서 녹청이 두꺼워지지만 모양에는 변함이 없다. 청동기 시대의 유물을 보면 알 수 있죠. 맨해튼의 예술품 보존가인 바바라 애플봄의 말이다. 자유의 여신상의 경우 항구 밑으로 결국 가라앉는다 해도 화학적 변화를 거치고 조개에 뒤덮일지언정 모양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애플봄은 말한다. 어찌 보면 바다 밑이 제일 안전한 장소인지도 모른다. 몇천 년이 지나면 어떤 돌담이든 결국 무너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1766년 맨해튼의 편암으로 지은 세인트폴 예배당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0만 년 동안 3번에 걸쳐 빙하가 뉴욕을 깨끗이 벗겨낸 적이 있다. 탄소 연료에 대한 인류의 파우스트적 도박 때문에 대기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가지 않는 한, 급격한 온난화로 지구가 금성처럼 변해버리지 않는 한 언젠가는 빙하가 다시 뉴욕을 청소해 줄 것이다. 그러면 원숙해진 너도밤나무, 참나무, 물풀의 나무, 가죽나무의 숲은 말끔히 사라져갈 것이다.
스태튼 아일랜드의 매립지에 쌓여있는 거대한 쓰레기 산더미 4개는 끄떡도 않을 것 같던 PVC 플라스틱과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제일 오래가는 유리가 가루가 되면서 납작해질 것이다. 빙하가 물러나고 나면 빙퇴석과 그 밑에 여러 지층에 자연 상태에는 없던 붉은 금속이 광산처럼 묻혀 있을 것이다. 한때의 철사나 배관 등이 한데 쌓여 있다가 땅에 묻힌 것이다. 우리 다음에 올 도구 이용자들이 그것을 발굴하여 이용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그것을 우리가 묻었다는 사실을 알려줄 만한 증거는 전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